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돌잔치 때 모았던 이 금 덩어리들 이거를 자진적으로 국가한테 기부를 하고 그거로써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길 희망하면서 금 모으기 운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블록체인 내에서 이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가격 흐름도 우리 같은 디젠들 혹은 이제 블록체인을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들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미국에서 결국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 수급에 의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 신규 좀 매수처기도 하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쏠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도대체 왜 모으나, 그리고 이걸로 뭘 하려고 하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저희가 저번에 비트코인 내러티브라고 해서 레이어2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일드 마켓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 비트코인 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인물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라 라고 하는 명언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알트코인을 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실 알트코인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훨씬 위험한 알트코인에 손을 대는 거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또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항상 나와서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을 좀 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이클 세일러가 이 코인물들의 이제 격언인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라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마이크로스트래러지가 전체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1%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또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겠다 라고 어저께 대중들한테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개수를 잘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나오니까, 아, 마이클 세일러만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구나, 그 다음에 ETF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구나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ETF,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상장사 외에도 수많은 매수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되게 열중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전체 비트코인 중에 11%를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색깔마다 주체가 다른 걸 표시한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상장사를 얘기한 거고요. 마이크로스트래러지 같은 그런 상장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주황색이 요즘 핫한 ETF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이 디파에 있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진한 보라색은 이제 정부,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은 프라이빗 컴퍼니, 비상장 기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죠. 이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250만 개를 지금 현재 모았다. 전체 발행량의 11%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을 축적해 왔거든요. 근데 단 5년 만에 100배 넘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실 장표가 이게 5년 전 장표예요. 5년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25,000개밖에 안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주체도 ETF나 아니면 펀드들 좀 들고 있었지, 다른 주체들은 사실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 2021년 이제 디파이 썸머 오면서 점차적으로 디파이에도 WBTC가 배포가 됐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불법 자금으로 사용한 이제 비트코인들을 몰수하면서 포지션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시만 해도 25,000개였던 게 지금 5년 만에 250만 개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진짜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에 진심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어떻게 보면 시계열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2024년 지금 현 시점에 어떤 주체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트리 매핑 차트인데 딱 눈에 봐도 이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 ETF입니다. 그래서 ETF가 확실히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부분 마이크로스트래러지가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프라이빗 컴퍼니 중에서는 블락1이라고 하는 곳이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마이크로스트래러지도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ETF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 프라이빗 컴퍼니는 되게 재밌게도 2014년부터 2017년 열풍 때 좀 모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시장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비트코인 축적을 어떻게 했냐면 ICO를 통해서 했습니다. 2014년도 때 이더리움이 처음 이제 ICO를 진행했었고 그때 이제 웹페이지를 보면은 한 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2,000개 이더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ICO를 했었거든요. 뭐 이것처럼 비트코인이 ICO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좀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었고 그들이 ICO 할 때마다 이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레이징을 했었어요. 근데 테조스도 보면은 한 65,000개를 레이징 했었고 카르다노도 10만 개 정도를 이제 축적을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레이징을 한 거죠. 근데 재밌게도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바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의 회사가 소개드렸던 블락1입니다. 이 블락1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펀딩을 한 회사입니다. ICO를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4빌리언 달러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면은 4조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 4조 되는 규모를 이더리움으로 레이징을 하고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은 안 하고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16만 4,000개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시각화 자료에서 이 프라이빗 컴퍼니 즉 비상장 기업 중에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곳도 이 블랙1입니다. 결국 이오스 재단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좀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시장에 던지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러지가 이제 비트코인 은행이 되겠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구조화 상품, 대출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채권을 담보로 하는 어떤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구조화된 어떤 상품을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도 했죠. 결국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도 이제는 뭔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좀 니즈를, 수요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만한 것도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이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2010년도에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자체는 굉장히 성숙해지고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어떤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2년도에는 최고점에는 반감기 53,000% 정도의 어떤 수익을 볼 수 있었고 하락을 해도 한 8,000%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반감기가 흘러가면서 1,000% 그 다음에 300% 계속적으로 적어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한 200%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걸 시사하냐면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자산은 이 자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어떤 수익을 보는 비즈니스인데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델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은행도 꺼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10년이 더 지나면 당연히 200%의 수익은 당연히 두 자릿수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릿수가 이제 한 자릿수가 되는 날이 오겠죠. 결국 한 자릿수가 나오는 날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성숙해진 한 시기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대부분의 어떤 펀드나 안정성이 있는 상품들은 5%에서 한 7% 정도 수익을 타겟팅 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보통 한 5%에서 7%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이제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에 의존해서 뭔가 금융상품을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언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어떤 파생 상품을 좀 만드는 수요가 생겼다. 그런 것들이 시장의 목소리로 좀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일드, 새로운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 디파이 썸머부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 썸머는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도 6월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이어졌던 대상승장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때는 회사 가려고 버스에 타서 샌드박스를 사고 내릴 때 가격을 보면은 30% 올라있던 시절이에요.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새로운 자금과 투기성 짙은 자금들이 이 디파이에 몰려오던 시기인데 역시나 이 비트코인 고래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면에 보시는 바로 WBTC예요. 우리가 랩BTC라고 얘기하는데 BTC에는 네이티브 BTC라고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온전하게 있는 비트코인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다른 체인으로 옮기기 위해서 중간에 커스터디를 두고 그 이더리움에 이제 발행하는 랩BT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BTC는 랩BTC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고가 WBTC를 이제 발행하는 이제 주체였죠. 최근에 이제 저스틴 선이 비트고의 거버넌스를 가져가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지만 어쨌든 이 WBTC가 이 디파이 썸머 때 비트코인 고래들을 위한 하나의 일드 마켓을 좀 만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15빌리언 달러까지 이 WBTC가 발행이 됐었어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면 15조 이상의 어떤 그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왔었고 현재는 한 10조가 좀 안 돼서 한 7조에서 한 8조 정도가 되고 있는 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죠.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디파이 썸머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WBTC가 이더리움 기반의 발행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했었냐면 CeFi로 여러 가지 어떤 비트코인 고래들을 고객으로 이제 삼아서 돈을 벌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자산 가격 상승분에만 의존을 해야 되니까 이거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하다가 WBTC가 생긴 거고 이 WBTC가 이더리움에 올라오니까 이제 CeFi들이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서 우리가 대출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화면에 보시는 이 셀시우스나 이런 블록파이 같은 회사들이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비트코인 고래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대출 서비스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 소매 고객 고래들이 셀시우스 이 CeFi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 랩BTC를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치를 할 때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15% 수익을 줄게. 그러니까 예치해줘. 그래서 우리 순진한 이 소매 고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셀시우스에 맡긴 거죠. 그럼 이 셀시우스는 블록체인 내에 여러 가지 디파이 레고에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펌들한테 자신들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통해서 대출에서 나오는 어떤 금리를 다시 수수료 떼고 이 소매 고객한테 넘겨주면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루나 사태가 일어난 후에 시장 자체는 결과적으로 폭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빌려간 사람들 15%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이 비트코인과 이 WBTC를 빌려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파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셀시우스도 결과적으로 파산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1년, 2022년도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일드마켓에 대한 수요는 있었고 그것을 캡처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어프로치 자체가 조금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한 모델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2023년도 대하락장을 겪고 2024년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상승장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상승장이 오다 보니까 지난 CeFi 실패를 디파이로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나 혹은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여러가지 비트코인을 활용한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비트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런 프로젝트들도 결국 래피티시를 타겟팅해서 결국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레이어 2, 더 나아가서 이 비트파이가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고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초기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 게 뭐냐면 이 비트파이의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비트파이의 핵심은 뭐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체인들한테 대여를 해갖고 그 수수료를 비트코인을 예치해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아이겐 레이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 생태계의 아이겐 레이어 누구야? 라고 하면은 바빌론이다. 비트코인 파이는 이 바빌론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POS 체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앱토스, 바이낸스, 솔라나 수많은 레이어 1들과 레이어 2들 한테 자신들 비트코인을 예치해갖고 이제 검증하는 사람들의 신용을 이제 빌려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아가지고 스테이커들한테 나눠주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이더리움 기반의 래피티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는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한테 이제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토큰을 우리는 이제 LST 토큰이라고 부르고요. 그 LST 토큰을 바빌론한테 예치를 하면 바빌론이 예치했다는 증서를 줍니다. 그럼 그 증서로 받은 토큰이 바로 LRT 토큰이에요. 그래서 LRT 토큰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빌론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일들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비트코인과 래피티시가 있고, 그 다음에 리퀴드 스테이킹 이 프로토콜에는 솔브, 롬바드, 펌프 BTC, 베드락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아이겐 레이어에서도 이제 수많은 LST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바빌론의 비트코인을 예치를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래피티시 갖고 있으면 이 솔브 같은 이 LSD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면 되는 거고, 예치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솔브 BTC 같은 이제 LSD 토큰을 얻게 됩니다. 이 토큰을 이제 솔브를 통해서 바빌론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솔브 바빌론 비트코인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LRT라고 부른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BTC 있죠? 이 BTC나 래피티시를 여러분들이 지갑 연결해서 넣으시면은 솔브 BTC라는 LST를 줍니다. 이 LST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이 솔브를 통해서 넣게 되면은 솔브 BTC BBN이라고 하는 바빌론이 증서로 준 LRT 토큰을 받는 거죠. 이것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빌론에서 나오는 일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 가격 상승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디파이를 통해서 이제 일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바빌론 자체가 POS 네트워크한테 자신들의 어떤 신용을 대여해서 리워드를 수취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향후 바빌론이 런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질 거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디파이 내에서 일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치한 비트코인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바빌론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현재는 정식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인트만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바빌론 토큰으로 나중에 전환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니즈, 그리고 바빌론 자체가 이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일드 마켓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바빌론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심을 잡고 수많은 LST 프로토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토큰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 예치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2024년도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이런 어떤 비트코인 파이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커졌었고 그에 따라서 자금들이 2만 개가 넘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만약에 바빌론이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POS를 통한 어떤 일들을 만들게 된다면 이 비트파이 이 생태계는 더 커질 것이고 우리한테는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비트파이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자산을 예치를 해서 어떻게 일들을 갖고 오는지까지 설명을 했지만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에서 재밌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이 비트파이는 사실 이 커스터디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WBTC를 바빌론한테 예치를 할 때는 네이티브 BTC로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여러분들이 바빌론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WBTC고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혹은 뭐 BNB 체인이나 아니면 다른 레이어 2들 기반으로 한 이제 비트코인, 즉 RedBTC인데 이거를 네이티브 BTC로 여러분들이 직접 바꾸는 게 번거로우다 보니까 중간에서 바빌론한테 이 중개해주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이 RedBTC를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백단에서는 WBTC를 누구한테 보내냐? 바로 커스터디한테 보냅니다. 여기 코퍼, 그 다음에 뭐 코보, 그 다음에 파이어블록 같은 그 수탁사라고 하죠.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업체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잘 들어왔다라고 메시징을 WBTC를 운영하는 비트고나 RedBTC를 운영하는 회사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서 실제 비트코인을 바빌론한테 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게도 중앙화 이슈가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유저의 경험 자체는 뭔가 탈중앙화 경험인데 사실 뒤에서 돌아가는 거는 좀 중앙화 좀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커스터디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BTC를 커스터디를 받아서 다시 BTC로 다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만약에 커스터디가 잘못되면은 여러분들이 BTC5에 예치했던 비트코인도 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리스크는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조금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겐 레이어하고 이제 바빌론이 서로 섞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입니다. 바빌론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아이겐 레이어고 아이겐 레이어는 리스테이킹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했고 선도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근데 아까 전에 바빌론의 예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바빌론이 준 증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증서를 여러분들이 아이겐 레이어에 예치를 해가지고 일들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겐 레이어의 롬바드 같은 LSD를 통해서 예치한 분들은 그 롬바드가 준 어떤 LSD 토큰을 아이겐 레이어에 예치를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일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비트코인 파이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있는 디파이하고 계속적으로 접점을 만들면서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좀 뽑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바빌론하고 아이겐 레이어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진영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일들도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옵션을 주기도 하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 아이겐 레이어도 바빌론도 현재 구동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드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나올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이슈예요. 아이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어떤 신뢰를 그 어플리케이션 혹은 그 이더리움 레이어 2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즉 우리는 ABS라고 부르는데 그 ABS한테 신용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어떤 서비스 비용이나 토큰을 받아서 이더리움에 예치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작동되는 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빌론도 똑같습니다. POS 네트워크들이 진짜 바빌론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어떤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지 요게 아직 마켓에 어떤 테스트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사실 위험도 요런 것도 좀 아직은 초기 단계다. 그래서 확인이 되고서 사실 비트코인 파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비트코인을 100배 이상 지금 축적을 해왔고, 그래서 250만 개의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시장에서 좀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활용한 새로운 어떤 일드 마켓을 계속 찾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러지도 비트코인 은행으로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더리움에 있는 디젠들이나 그 다음에 크립토 디젠들은 CFI에 대한 한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런 중앙화된 구조는 좀 피하고 싶어왔고, 디파이에서 이제 새로운 판을 짜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비트파이, BTC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BTC파이는 현재 바빌론이 중심이 되어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거는 이더리움처럼 LST, LRT 구조로 사실 디파이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솔브 같은, 그 다음에 뭐 롬바드, 그 다음에 뭐 펌프 BTC 같은 LST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들이 유저들한테 비트코인을 받아서 결국 바빌론에 예치를 하고, 바빌론이 만약에 수익을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예치자로서 수익을 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런 비트파이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좀 모델을 이더리움에서 좀 많이 따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비트파이 내에서 굉장히 그 핫한 내용을 다뤘는데, 지금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이더리움 디파이를 포크해가지고 만든 BTC파이 어떤 프로젝트들도 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비트스마일리예요. 이 비트스마일리는 메이커다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메이커다오가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이제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해서 디파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었잖아요. 근데 BTC파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비트스마일리는 비트코인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비트 USD를 발행을 하는 프로토콜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랜딩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슈런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원래 그 메이커다오 설명할 때 쓰던 자료인데, 이 비트스마일리도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비트코인을 비트스마일리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과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비트 USD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 USD는 다시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에 갖고 오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바꿔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랑 굉장히 이제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재밌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비트스마일리가 발행한 이 비트 USD, 그리고 비트스마일리 이 프로토콜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이 LST, 그 다음에 LRT 토큰하고도 서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거는 이제 비트스마일리가 올렸던 어떤 트위터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바빌론에 예치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증서로 받은 이제 토큰이 있으면 그 토큰을 자신들의 비트스마일리가 운영하는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예치를 할 수 있다. 즉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치한 대가로서 뭐 포인트나 추가적으로 어떤 토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LST와 이 LRT 토큰들이 이런 어떤 작은 소형의 어떤 그 이더리움을 포킹한 이 디파이 프로토콜들과도 연결이 돼서 계속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룸이 나올 수 있다. 기존까지는 바빌론이 빨리 구동이 돼서 수익 창출되길 기다렸지만, 그 사이에 이런 어떤 비트스마일리 같은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뭐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은 팬들도 지금 이런 걸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빌론에 예치해서 이제 받은 LRT 토큰을 두 가지의 어떤 토큰으로 나눌 수 있어요. YT와 PT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구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BTC파이, 그 다음에 혹은 비트파이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고 왜 발전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걸 보완해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